70살, 통장에 3억. 그런데 아들 앞에서 요즘 빠듯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엄마일까요? 아닙니다. 영리한 엄마입니다. 요즘은요, 돈이 있어도 괜히 숨기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나 아직 여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괜히 있는 척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누가 밥 한 번 사줘도 괜히 미안했고 계산대 앞에서는 손이 망설여졌어요. 언제부턴가 눈치 보기 피곤해지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걸요.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그럼 이번에도가 먼저 돌아올 때 마음 깊은 곳이 쿡 하고 아픕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한마디에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죠. 평생 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지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대 노년연구소 조사 결과 예순 이후 부모의 절반이 재산이 알려진 뒤 자녀와 거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입니다.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랑이 계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알겠어요. 가난한 척은 거짓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었단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면서 돈을 지키는 법, 그리고 평생 쌓은 여유를 후회 없이 마음 편히 쓰는 법까지요. 특히 우리 60대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는 법보다 이제는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을 들킨 순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작년에 만난 김영숙 씨가 생각나요. 67살인데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평소에 밝고 말도 잘하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 있나요?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애가 어제 집에 왔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5천만 원만 달래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나한테 돈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알고 보니 2달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들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 뒤로 큰아들도 전화하고 시동생도 연락하고 친정 조카까지 슬쩍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내가 갑자기 부자라도 된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분이 슬픈 게 아니라 두려우신 거구나. 사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행사 챙기고 어려운 형제 도와주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관계에 돈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무의식 중에 돈 있다는 걸 알면 기대가 생기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인 거죠. 하지만 그 기대가 부담이 되고 거절하면 관계가 어긋나는 게 문제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연이 돈 때문에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부모들의 절반이 재산을 알린 뒤 자녀와 거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돈이 드러난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자원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나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실제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역설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기대치를 올려버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문화적 배경이에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 자식 간 경제적 지원이 당연시되는 문화잖아요. 효의 개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돈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배워온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하고 또한 자식만 도와주면 다른 자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물어봐도 있는 만큼 쓰면서 살려고 정도로만 얼버무리세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면 기대가 커져 부담이 됩니다. 모르니까 기대도 자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차를 갑자기 사거나 비싼 옷을 입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면 소문이 나요. 평소처럼 살면 됩니다. 검소함은 비겁한 게 아니라 자기 평화를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요새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처음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평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없다고 말하려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뒤로는 조금씩 편해집니다. 제가 아는 박인숙 씨도 큰아들이 전셋집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단호하게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서운해하던 아들이 며칠 뒤 먼저 전화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있어요. 처음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자식한테 너무 야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평온함이 찾아와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관계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돈은 강물 같아서요.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주변을 다 휩쓸고 가버려요. 하지만 둑을 쌓아두면 필요한 만큼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들킨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무의식적인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말고 생활 수준은 유지하고 거절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돈을 감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없다고 말할 용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없다고 말할 용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슬쩍 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집을 샀다. 누가 아파트를 팔았다. 그런 얘기 속에서 형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슬쩍 묻기도 하죠. 그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부분은 얼버무리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지 뭐. 하면서요. 작년에 만난 정미경 씨, 69살인데 설날에 친정에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작은 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누나 집도 있고 돈 좀 있잖아. 동생 좀 도와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절하자니 남매 사이가 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돈을 주자니 노후 자금이 걱정되고요.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랬더니 동생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누나 집값이 얼만데. 좀 있으면 연금도 나오잖아. 동생 좀 도와주면 어때? 그때 정미경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 노후가 걱정돼. 미안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또 참았어요. 시집살이도 견뎠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죠.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 70이 되어도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도와야 하지 하고 생각하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와요. 특히 가족한테는 더 그래요. 평생을 주는 역할을 해왔으니까 갑자기 없다고 말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 내가 바닥나요. 돈도 바닥나고 마음도 바닥나고 관계만 남는 게 아니라 원망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경계선 설정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계선이란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상대방이 알아서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심리적 선을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연구 결과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경계가 있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미국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선을 정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챙겨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대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나를 뒷전으로 밀어왔는데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도 문제예요.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하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 그래요. 가족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식들도 이제 다 성인이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부모가 평생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라고만 하면 상대방은 이해를 못 해요. 대신 나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납득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유 없는 거절은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이유가 있는 거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돈은 못 줘도 밥은 사줄 수 있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은행 대출을 알아봐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섭섭해하지 않고 나도 죄책감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라도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이 한 문장을 여러 번 말해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조카가 결혼 자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선뜻 2천만 원은 내줬죠. 근데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카가 돈을 요구했을 때는 이모도 연금으로 사는데 여유가 없단다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러니 조카가 이해했어요. 그 뒤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미안해야 하죠? 정미경 씨도 그 뒤로 동생들과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아요. 돈 때문에 싸우느니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명절 때 친정 가는 길이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는 게 힘들면 관계도 힘들어지잖아요. 거절하는 게 낯설지만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속마음을 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돈보다 무서운 건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들이 명절 때 집에 왔을 때요. 식사하다가 큰애가 슬쩍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좀 올려달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하지 않고 상황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돈을 주기도 부담스럽고요. 이순애 씨, 66살인데요. 이분은 작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큰딸이 집에 왔는데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하면서도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새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애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이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결국 그날 100만 원을 주고 딸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둘째 딸한테서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엄마, 회사 일이 줄어서 월급이 좀 깎였어요. 또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힘든 건 애들이 올 때마다 또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한 거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어느 날 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늙었어. 너희한테 계속 줄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해. 이분이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끝없는 기대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모는 평생을 자식한테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익숙해진 거죠. 부모가 도와줬던 기억이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부모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도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60, 70이 되면 수입이 없어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한테 기대를 해요. 그 기대가 부담이 되고 부담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관계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에요. 기대가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의존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패턴이 남아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상 성인 자녀 중 62.8%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친구 도움보다 부모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부모 세대의 심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비율이 73.5%였습니다.
우리는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게 되고 주다 보니 자식들의 기대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미국의 가족치료 전문가 제이 헤일리는 건강한 관계는 상호 독립성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립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게 과하면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고 우리 노후도 위태로워집니다. 적당한 선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기대를 낮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평소에 어려운 척을 해두는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엄마 아빠도 아껴 쓰고 있어라고 말해두세요.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대를 거는 정도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도와줄 때도 한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번엔 1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힘들다고 미리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한테 무한정 기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 대출은 알아봤어? 정부 지원금 신청은 해봤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부모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식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아들이 전셋집 보증금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당장은 여유가 없는데 내가 다른 방법 좀 알아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는 엄마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대요. 괜찮아요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순애 씨도 딸들한테 솔직하게 말한 뒤로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어요. 처음엔 딸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했어요. 큰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단호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좀 철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애 씨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이제는 딸들 전화가 와도 마음이 편해요. 전화벨 소리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명절 때 애들이 와도 즐겁기만 합니다. 관계에서 기대라는 무게가 내려가니까 그 자리에 사랑만 남았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의 기대를 다 들어주려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아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어요. 나무는 가지가 너무 많으면 밑동이 약해집니다. 적당히 쳐내야 튼튼하게 자라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과한 기대는 쳐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기대입니다. 자식들의 끝없는 기대가 부담이 되고 그게 쌓이면 관계가 피곤해져요. 평소에 어려운 척 해두고 도와줄 때도 한계를 정해두고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대를 낮춰야 서로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가난한 척하는 게 비겁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난한 척이 아니라 지혜로운 척에 대해 말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만난 한 분 얘기입니다. 강명숙 씨는 71세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장사를 해서 꽤 모았어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되게 살 만큼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옷도 검소하게 입고 시장에서 저렴한 걸로 장을 보고 외식도 거의 안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껴 사세요? 돈도 있으시면서라고 물으면 이분은 그냥 웃으며 습관이 돼서 그래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략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작년에 이분 손주가 대학에 붙었을 때예요. 큰아들 부부랑 같이 기뻐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등록금이 800만 원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줬을 겁니다. 손주 교육비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요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돈 있으시잖아요? 그때 강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있어도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 아버지 없고 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이걸 다 쓸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뒤로 아들이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손주한테 말했어요. 내가 반은 일해서 벌고 나머지는 대출 받자. 손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강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뿌듯했어요. 손주가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배우는 거잖아요. 가난한 척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진짜 자립시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베푸는 역할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다 주고 손주들한테도 주고요. 그게 좋은 부모,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주기만 하면 자식들은 독립심을 잃어버려요. 부모가 있으니까 언제든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다 주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병원비, 생활비, 요양비까지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기간도 길어졌잖아요. 60에 은퇴하면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세월을 버틸 돈을 지켜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다 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녀 지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손주 교육비까지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세대가 자식 사랑이 지나쳤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노인일수록 노후 생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본인 생활비를 줄여가며 자녀를 지원한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58% 높았다고 해요.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적당히 거절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미국의 재무심리학자 브래드 클론츠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 자녀의 재정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돈을 스스로 벌고 관리하는 경험을 못하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함부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게 자식한테 더 좋은 교육이에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니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야 제대로 부모 노릇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재산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 중 72.5%가
부모 유산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본인 노후를 잘 챙기는 게 자식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치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있는 티 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비싼 옷을 사 입거나 고급 식당을 자주 가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 주변에서 눈치를 채요.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저분도 우리랑 비슷하게 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미리 말해두세요.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 이건 우리가 늙어서 요양원 가거나 병원 갈 때 쓸 돈이야.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함부로 요청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돕는 겁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자식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자금, 집장만, 사업 자금 같은 건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어색했어요. 딸이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 2천만 원만 보태달라고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말렸어요. 우리도 나중에 요양원 갈 돈 모아야 해. 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어요. 딸은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스스로 해결하니까 더 뿌듯해요. 강명숙 씨도 그 뒤로 훨씬 편해졌어요. 자식들이 이제 돈 얘기를 안 꺼내니까 만날 때 진짜 즐거워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할머니 용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걸 느껴요. 관계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훨씬 따뜻해진 거죠. 이분이 요새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척이 아니라 지혜로운 척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나와 자식들을 모두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명절 때 자식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이제 아무도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웃고 헤어질 때 서로 손잡고 다음에 또 보자 하는 게 전부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명숙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으로 묶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 깨달음이 오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연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으면 다음 해에 열매가 안 열려요. 나무가 지쳐서 쉬어야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줄 게 없어져요. 적당히 아껴야 오래 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척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가난한 척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나도 지키고 자식들도 자립시키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알면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눈 4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돈을 들킨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 둘째는 없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는 돈보다 무서운 게 기대라는 것. 넷째는 가난한 척이 아니라 지혜로운 척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면 우리 노후가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엔 다 비슷합니다. 평생을 베풀며 살았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자식들 눈치 보느라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여도 괜찮습니다. 자식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우리도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자식들 앞에서 요새 물가 올라서 우리도 힘들어 한마디 던져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도 돈 없어 웃으며 말해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돈은 있어도 없는 척, 여유는 있어도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게 예순 넘어서는 훨씬 편해요. 돈은 숨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을 지키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